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첫째 주 세계경제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한 해의 첫 주인데도 경제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자, 시장은 작년 10월부터 지표들이 이상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골디락스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맞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초에 주식시장이 좀 멈칫멈칫하고 있는 가운데 해석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데이터들이 나왔어요. 이게 골디락스 데이터인가? 아니면 좀 너무 뜨거운 지표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자, 1월 첫 주에 민간업체가 조사한 고용지표 나왔고요. 그리고 소비지표도 나왔습니다. 다들 견조한 지표들이 나왔어요. 소비가 급락한 것도 아니고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는 지표들이 나왔어요. 이런 지표들이 민간에서 나오니까 시장은 금요일에 나올 노동부 지표에 대해서 은근히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가 너무 빡빡한 지표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금요일 아침에 발표된 지표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좀 빡빡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첫인상이었습니다. 자, 금요일 노동부가 예상치 뛰어넘는 12월 일자리 순증 규모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실업률 발표도 했는데 생각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노동시장 타이트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시장이 갑자기 혼란에 빠졌습니다. 금요일 아침 얘기예요. 아, 우리가 지난 연말에 너무 낙관했나. 또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 타이트한 노동시장 때문에 혹시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를 한 거죠. 자, 데이터를 보면 12월 일자리 순증 21만 6천 개 나왔습니다. 여기에요. 전월에 17만 3천 개였습니다. 전월 대비 상당히 증가했죠. 이게 시장을 걱정시킨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트를 좀 자세히 보면 21만 6천 개가 전월보다 많고 또 그 전월보다도 많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는 낮아지고 있어요. 그 추세를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좀 안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추세를 월간 일자리 순증 규모가 아니라 연간으로 본다면 여기입니다. 이게 2023년 작년 한 해의 일자리 순증 규모예요. 270만 개입니다. 그 전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요. 2021년보다는 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전 추세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추세를 상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의 일자리 순증이라는 거는 당분간 많을 수밖에 없다. 자, 이 차트를 보면 왜 그런지, 왜 순증이 많아야만 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팬데믹 이전 경제가 성장하면서 일자리도 따라 느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로 일자리 수가 급감한 거예요. 한 번에 거의 2천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안에 한 반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한 1,000만 개 일자리가 줄었다, 이런 거고요. 그 뒤로도 일자리는 빠르게 순증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렇지만 아직도 추세선에는 많이 못 미칩니다. 일자리 수는 거의 1년 반 전에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추세선에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 그 갭은 메꾸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일자리 순증수가 많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경기 과열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추세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아직 따라잡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임금 상승률도 중요하죠. 12월 임금 상승률 4.1%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3.7%, 11월 3.8%보다 0.1%포인트 줄었어요. 자, 임금 상승률이 여기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진한 붉은색 시급 상승률이고요. 연한 분홍색 주급 상승률입니다. 합해서 4.1%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 점선이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임금 상승률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시장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는 둔화되고 있는데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임금의 상승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임금 물가 악순환고리에 빠지지 않을까. 이게 걱정인 거죠. 그리고 이게 연준의 1년 전까지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이
시장이 되고 보니 연구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연준이 볼 때도 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꼭 물가가 따라 오르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더 이상 이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정부가 이 임금을 올리는데 한몫하고 있다. 사실은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비농업 일자리 순증 규모예요. 가장 많이 일자리를 창출한 섹터가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리고 여가와 접객. 이 세 개 섹터가 일자리 순증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느는 거를 꼭 경기 과열과 직결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몇 시간 안에 얘기가 이렇게 진전됐습니다. 노동시장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신호는 아닌 것 같다. 정부 일자리를 빼면 지난 3개월간 민간 일자리 증가는 월 평균 11만 5천 개 정도다. 분명히 팬데믹 이전 추세보다는 높다. 그 추세선을 상회하는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순증 추세선은 상회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일자리 수 추세선은 아직 상당히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과열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얘기, 과연 연준이 3월에 피봇할까? 작년 말에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온 FOMC 회의록을 보니까 피봇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로 시장이 와글와글 들썩들썩 했습니다. 아니, 연말에는 거의 시장 컨센서스가 2024년에는 6번까지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거였는데 갑자기 1월 1일 지나고 나서 아예 한 번도 안 하면 어떡하냐. 이런 비관론이 나온 거예요. 이게 비관의 극단이라면 낙관의 극단도 나왔습니다. 자, 2024년 내에 금리를 10번 인하할 거다. JP모간 자산운용의 Chief Investment Officer,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1년에 10번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FOMC 자체가 1년에 8번밖에 안 열려요. 그러니까 최대 8차례밖에 금리 인하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밥 미셸입니다. 왜 밥 미셸이 10번 인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냐. 여기서 10번 인하라는 것은 10차례 인하를 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50bp도 인하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총 250bp, 10번의 베이비 스텝만큼을 올해 내로 인하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미국 연준 기금금리는 지금 범위가 5.25%에서 5.5% 사이잖아요. 250bp 인하하면 2.75에서 3%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대폭 인하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이 주장의 근거가 뭐냐? 밥 미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 정책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실질 정책금리는 연준의 금리에서 인플레를 뺀 겁니다. 초기에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때도 한동안은 인플레보다 정책금리가 낮았어요. 그래서 인플레를 빼고 나면 정책금리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금리 더 높여야 된다. 이거 갖고는 아무 효과도 못 낸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경제를 제약하지 못한다.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연준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한 게 작년 7월이었어요. 그 뒤로는 인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인플레는 계속 둔화됐어요. 자, 연준 기금금리에서 인플레를 빼고 난 이 실질 정책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월 이후로 금리 인상 중단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실질 금리는 올랐다. 그래서 지금 이 실질 금리가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여력은 충분하고도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주장이 금요일에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어쨌든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시장이 안정화됐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에도 뉴스가 있었어요. 미국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 됐을 수도 있는데요. 유럽 물가가 반등했습니다. 11월 CPI 2.6%에서 12월 CPI 2.9%로 올랐어요. 6개월 연속 CPI 둔화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오른 겁니다. 왜 올랐냐? 아주 확실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동안 정부가
가스, 전기, 그리고 식품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들은 좀 낮은 가격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조금을 작년 말에 줄였어요. 그러면서 물가 상승 효과를 낸 겁니다. 자, 독일 CPI가 2.3%에서 3.8%로 급등했습니다. 이 보조금 감축을 제일 많이 한 데가 독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 0.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독일 국채 보통 이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는데 이 CPI 반등으로 독일 국채 시장이 상당히 놀랬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것 또한 너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2월 유로존 근원 물가,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료품 뺀 나머지 물가는 11월에 비해서 둔화됐습니다. 전체 물가와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이 끝에 꼬리 올라간 파란색 그래프가 전체 물가고 빨간색 그래프가 근원 물가입니다. 근원 물가 약간 둔화한 거 보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실제 에너지 가격은 6%대 하락을 보였다. 그래서 물가 문제는 사실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유로존 금리 인하 시점, 작년 말까지도 올 3월로 잡았는데 아마 6월에야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바뀌었습니다. 미국도 사실 올해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 같지만 변수가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겠죠. 자, 이번에는 중국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전반적인 경제 안 좋습니다. 하지만 좋은 부분도 있어요. 자, 전기차 아주 좋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 뭐 크게 새로울 것 같지 않지만 작년 마지막 분기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가 중국 BYD한테 1위 자리를 뺏겼어요. 작년 4분기 테슬라 출하 대수 48만 5천 대, 반면에 BYD 출하 대수 52만 6천 대. 갑자기 1분기 만에 한 7, 8%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전기차뿐만이 아니에요. 자동차 전체에서도 중국이 작년에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수출 1위 국가에 등극을 했습니다. 2023년에 500만 대 수출했어요. 자, 전체 자동차 수출량으로 보면 2020년에 비해서 거의 5배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증가 속도죠. 그런데 재미난 게 전기차는 전체 수출량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4분의 3이 내연기관차다. 휘발유나 경유로 가는 차다. 중국이 말 그대로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탑이 될 거다. 이 뉴스가 이번 주 상당히 큰 뉴스였어요. 왜 이렇게 주목도가 높으냐? 주목도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중국의 전략 그리고 경쟁국들의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의 중국 전략은 현지에 생산 공장을 둔다. 헝가리와 멕시코. 그래서 각 권역별로 침투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세계 어느 브랜드도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격뿐만이 아니라 첨단 기술로도 무장돼 있어요.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들이 이제는 피할 곳이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 전기차 생산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인플레 감축법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쟁 상대가 못 될 거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 중국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의 전기차 확산을 늦출 가능성이 있어요. 유럽은 전기차로의 이행을 이미 약속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2030년이 되면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더 이상 내연기관차 신차를 판매 안 합니다. 결국 중국한테 자국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다. 이게 작년 말을 기점으로 너무 분명해져 버렸어요. 고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자동차 배터리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올해 전기차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각국이 치열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 고민 안에는 당연히 지정학적 마찰도 포함이 됩니다. 탈글로벌화 계속해야 되냐?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바로 앞에 뉴스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새해 벽두부터 그린플레이션 쇼크가 터졌다. 그린플레이션,
환경 친화 정책이 물가를 부추기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에 BP와 에키노, 노르웨이 국영에너지 회사입니다. 국회 유전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두 회사가 뉴욕주 바다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만든 전기를 판매까지 하겠다. 이런 계약을 2022년에 뉴욕주와 맺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과도한 비용 그리고 높은 금리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 사업을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해지의 이유였습니다. 자, 뉴욕주는 그렇다고 풍력 발전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2030년까지 전기의 7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 이걸 법제화했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엠파이어 윈드 2 프로젝트입니다. 뉴욕주는 별수 없이 1월 25일까지 새로운 참여자들 모집하겠다. 그리고 결과를 2월에 발표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참여할까? 왜냐하면 지금 이 해상 풍력 발전 포기한 데가 BP와 에키노가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 스페인의 아방그리드 그리고 덴마크의 오스테드 세계 최대 풍력 발전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도 연이어서 미국과의 계약을 해지했어요. 매사추세츠주, 코네티컷주, 뉴저지주 프로젝트 다 중단됐습니다. 이 풍력 발전 프로젝트 광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대서양에 쫙 설치한다. 2022년에 이미 비용을 걱정했어요. 미국에서 생산해서는 손익을 맞출 수 없을 거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상황은 더 나빠졌죠. 기업이 비용을 못 맞출 정도의 매크로 경제 상황이라면 미국이 초청해도 반갑지 않은 거죠. 유럽이 초청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생산은 비용이 저렴한 나라에서 해서 미국에 가지고 가서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골치 아프지만 오늘 스캔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